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응시생이 7년 만에 가장 많은 55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출근 시간을 늦췄습니다. 수능 고사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나영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서울 동성고등학교 시험장에는 수험생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습니다. 교문 앞에서는 학부모들이 수험생을 바래다주며 응원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수험생들은 오늘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명가량 늘어난 55만여 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 수험생의 재수 응시자도 많아 이번 대입 경쟁은 한층 치열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원래대로 축소된 이후 첫 수능인 만큼 상위권 학생의 의대 진학문도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85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지면서 시험장 주변 출근길 혼잡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 출근 시간도 일부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수험생 이동을 돕기 위해 출근 시간을 입실 시간 이후인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증권시장 개장도 기존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열리고 경복궁 등 주요 문화유산 시설도 오전 10시부터 개방합니다. 오늘은 수능 한파 없이 전국이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와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닷새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들에게 난처한 상황에 부대 껴왔다는 뼈 있는 말을 남겼는데 퇴임식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외압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뒤 거취를 고심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대장동 수사팀은 물론 일선 검사장까지 반발하는 등 책임론이 거세지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젯밤 취재진과 만난 노 대행은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고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4개월간 검찰 조직을 이끌면서 전 정권이 기소한 사건과 현 정권의 요구 사이 압박을 받아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노 대행은 또 내가 한 일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항소 포기 결정과 사의 표명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노 대행은 퇴임식에서 보다 자세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어서 항소 거부 외압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에서 면직안이 제청되면 노 대행 사표를 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청은 출범 후 초유로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 대행 사퇴로 총장 대행의 대행은 서열상 최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당분간 맡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에 대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 예결위와 법사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향해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는데 이 차관은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게 전부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예산안 질의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휘한 사실이 없습니다. 책임과 결정을 본인들이 지는 거다라고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중하라는 장관의 말은 하지 말라는 지시와 같다고 지적했지만 정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번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은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야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전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 때문에 장관이 물러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왜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발작적 행위를 보이는 걸까요? 검찰은 이런 국민들하고 맞짱 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노만석 대행과 한 차례 전화 통화에서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에게 법무부 쪽에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언급했다고 했지만 이 차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엇갈린 주장을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부를 하루 만에 변경했습니다. 처음에 배당된 재판부에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원칙에 따라 새로 맡게 된 재판부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던 곳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고법은 항소심 재판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가 하루 만에 형사 6부로 재배당했습니다. 형사 3부 판사 중에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배당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4곳 중 다음 순번이 맞는다는 원칙에 따라 형사 6부가 맡게 된 겁니다. 형사 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곳입니다.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는 공무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당시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첫 번째 영장은 지난달 기각됐는데 한편 내란 성동 혐의로 어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오늘 구속심사대에 오릅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내란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10분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법원은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후 4시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됩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고 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습니다. 내란 도시워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입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게시물이 구체적인 선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TV조선 황재용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항소 포기 5일 만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하루 쉬고 출근한 어제는 공식적인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어제 퇴근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소회 비슷하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쪽에서 지우려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많이 부대껴 왔다. 자, 저쪽은 누구이고 지우려고 하는 것은
뭘까? 이거 약간 수수께끼 같다면 수수께끼 같은 얘기고 좀 쉽게 생각하면 또 명확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이런 해석하는데 시간을 좀 덜 들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역을 해보면 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정권에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사건들을 지우려고 했고 그 압력이 굉장히 심했다. 예.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일단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은 노만석 대행이 몸담고 있는 검찰이 아닌 외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상부, 즉 정권을 이야기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우려고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나 범죄 사건들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정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면 왜 지우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까지 5개 사건의 엄연한 피고인 신분이고 그 사건들 또는 관련 사건들을 지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노만석 대행이 많이 부대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만큼 그 압력이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 라는 소회를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노만석 대행이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마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에 10,000분의 1도 모자라거든요. 퇴임식에서 어떤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국민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소상한 전말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공개하는 것이 일말이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일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강성필 부대변님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쪽은 누구고 지우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보세요? 뭐 이제 송영원 대변인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은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그 수사 지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문서를 통해 가지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또 잘했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은 항소를 취소한 본질은 사실 대장동의 일당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느냐, 그리고 그들이 취한 수익을 국가가 제대로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검찰 집단이라는 이 집단적인 항면 사태로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좀 제대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수사 지휘를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점이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말을 조금 아끼고 있지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배경에 대해서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해명이 나올 것으로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노만석 그 총장 대행이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수위로 뭐 어떤 얘기를 할지는 뭐 지켜보면 알 일이지만 사실 이제 그 리더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대로 된 이 검찰총장의 리더십과 예. 확실히 대행의 리더십은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그때 어떤 또 입장을 내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무부 외압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뭐 같은 입장 되풀이한 거죠. 항소하겠다라는 검찰의 보고가 올라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자기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고 이게 지침이나 명령이 아니라 뭐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 의사표현이란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이제 팩트부터 짚어보면 어쨌든 정성호 장관은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직접적으로 뭐 발언을 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서로서 정식으로 수사 지휘를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이다 외압이다 이 문제는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노만석 그 검찰총장 대행이든지 아니면 중앙지검장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사팀이라든지 본인들이 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검사 정신, 우리가 검사 징계법에 10원까지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소했으면 됐죠. 그리고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은 징계를 받으면 징계 취소 소송을 내든지 저는 이런 식이 조금 더 국민 앞에 또 검찰 조직에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성호 장관이 6년 전에 민주당 법사위원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법무부 장관의 외압 논란 관련해서 지금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도 그 당시 그것이 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또 사실로 드러났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게 6년 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인데 당시에는 윤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민주당 법사위원으로서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법무부의 공식적인 지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의견만으로도 이게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때는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본 저 발언, 정성호 의원이 당시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한 공적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언을 소환해 와서 국회의원 일대의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문서로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외압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3자를 통해서 하고 문서가 아닌 이런 은밀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 부대변인께서 아니 검사들이 그러면은 징계 취소 소송 각오하고 항소장 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아니 검사들 항소장 낼 거면 징계 취소 소송 각오하고 해보세요라고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외압이고 압력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준사법기관이 검찰을 길들이고 이빨을 뽑고 주저앉히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네. 같은 정성호 의원입니다. 당시에는 법사위원이었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인 발언으로만 보면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다르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차관을 시켜가지고 압력을 넣었다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예.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 대행이나 되는 사람이 정식 문건으로 수사 지휘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의견 개진만으로 흔들려 가지고 꼬리를 내립니까? 저는 그게 과연 검찰의 수장으로서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내란 사태에서만 보더라도 부당한 지휘에 있어서는 하급 공무원들도 하급 군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부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왔거든요.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장 정도가 되고 뭐 중앙지검장 정도 되고 그런다고 하면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 있는 행동을 할 수 그게 정의라고 한다고 하면 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 굴복하지 않았겠죠. 거기에서 하는 핵심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3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았는데 셋 다 항소 포기였다. 예. 그러면 이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이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너 그냥 죽을래? 맞아 죽을래? 비참하게 죽을래? 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안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합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제명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항명이라는 게 명령에 저항한다 그래서 항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은
사실은 명령 내린 적도 없고 수사 지휘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명령에 항명을 했다는 겁니까? 일단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정청래 대표에게서 두 가지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네. 첫 번째,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저분은 항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항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성호 장관이 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라는 적법한 방법을 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잠탈해서 수사 지휘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받아야죠.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설특검도 못하고 개별특검을 해야 됩니다. 야당 추천 특검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제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음 깊이 흠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에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기소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박정훈 대령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은 항명으로 몰아붙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정청래 대표가 마음 깊이 윤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런 항명 프레임을 따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선 검사들이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고쳐서 검사를 파면 가능하게 하고 변호사 수입까지 제한하도록 그러니까 변호사 못하게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떠나서 가능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면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까지 뭐 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건 사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언어로서 그렇게 지적을 거세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검찰이 선택적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항소해야 될 사건을 항소 안 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네.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진다면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선거법으로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근데 검찰이 항소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도 부정수급해가지고 재판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직 대통령, 그래 그때는 아마 현직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장모였기 때문에 무죄인데 무죄 나왔는데 항소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시의 야당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검찰들이 항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정도의 분노의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참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 사이로 지금 검찰이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방침인데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뭐 검찰총장인 경우와 또 대행인 경우가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젠 대대행 체제가 될 전망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대행의 대행이면 더더욱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 지난 7월에 심우정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왜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놔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년 9월 말이 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뭐 기관 명칭이 바뀌든 기능이 바뀌든 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1년이 넘는 기간을 대행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검찰총장은 헌법 84조 16호에 그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직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고 공백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또한 의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검찰의 기능이 아마 빠른 속도로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특별감찰관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특별감찰관 보가 임기를 다할 때까지 감찰관 보가 직무대행을 했었습니다.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됐습니까? 사실상 실종되다시피 했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인데 이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검사들의 독립성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항소장도 어쨌든 어떤 검사가 그 밤에 제출했으면 재판 절차에서는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공소 취소를 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도 이걸 공소 취소해주면 안 됩니다. 또 비슷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든 항소를 취하든 상고를 포기하든 하라고 해도 검사가 직업적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핵을 언급한 데 이어서 독재자, 재앙이란 표현까지 나왔고요.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또 요새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재임 기간에도 예. 사실 이제 계속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안 붙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랑 호칭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 뭐 나름대로의 불만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또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적하고 견제하고 그런 것이. 하지만 그래도 보수 정당이 주장하는 것이 뭐 품격 있는 정치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이라는 호칭 자체까지 뺀다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내놔와 온다고 내가 스스로 그걸 주는 게 맞습니까? 동네에 미친 개가 날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뭐 체포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과 황교안 총리 입장 표명까지 저희가 지금 같이 지켜봤는데 체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 지금 어떤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의 대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도 뭐 어디 당의 대표 황교안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황교안 전 총리는 정치적으로 사실 이제 많이 영향력이 미미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분이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특검이 뭐 제대로 조사하면 될 거고 뭐 영장까지 청구한 것 같던데 사실 저는 이 내란을 선동하는 것도 상당히 무거운 죄인데 어쨌든 본인의 논리는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 죄도 없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예. 아니 근데 지금 내란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고 탄핵당하고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내란이 없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황 전 총리 그리고 본인이 무슨 개와 싸우고 있다라는 강한 표현도 썼는데 이 표현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체포에 대한 반발심을 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황교안 전 총리가 올렸던 페이스북 메시지는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법원 판례는요. 비상계엄이 내란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계엄이 종료됨으로써 내란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료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가 올렸던 페이스북 메시지는 12월 4일 0시부터 1시 사이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해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예. 대표 체포하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내란 선동죄나 내란 선전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그것이 외부의 사람들에게 어떤 결의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겠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저런 내용을 그 당시에 올렸다고 하면 예.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황교안 전 총리의 페이스북 메시지 가 과연 그 정도로 외부에 영향력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듯이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원외 정당을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엄연히 그 당의 대표거든요. 현재 국민의힘의 당 대표도 아니고 당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나간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황교안 전 총리가 뭐 당의 대표를 맡고는 있지만 그 영향력이 많이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신의 저런 SNS에 글을 올린 것이 뭐 어떤 결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향력이 있냐 없느냐는 사실 이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와 관련돼서 체포되고 뭐 이런 기사들을 접해 보니까 나름대로 또 지지자가 있어가지고 뭐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그래도 좀 방해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황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도 하고 예. 총리도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있던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책임감은 있어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올린 그 페이스북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사실 또 내란 세력과의 공범이라든가 어떤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혐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저는 윤 전 대통령과의 그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공감대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이 부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도 특검팀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황교안 전 총리의 그 당시 정치적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 무슨 공모나 내밀한 의사소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황교안 전 총리가 조금 특수성이 있기는 해요.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그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할 때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그 국가보안법에 관한 단행본 책을 저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형법 주석서의 그 내란죄 파트를 서술할 때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의 국가보안법 책이 각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 분야에서는 약간 권위가 있어요. 내란 사건의 권위자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란 선전죄나 내란 선동죄의 구성 요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 행동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앞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앞서 최 의원은 정치보복성 수사라며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 속보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매몰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고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루라 기자, 현재의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발생 8일째인 오늘 새벽 1시쯤 소방당국은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30대 남성 김모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매몰된 김 씨는 바로 위치 확인이 됐지만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힌 잔해 안쪽에 있어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너진 5호기가 바로 옆 4호기 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진 탓에 추가 붕괴 위험이 커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제 4, 6호기를 발파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수색 구조 작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부터 400톤급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상부 구조물을 들어올린 뒤 구조대원과 민간 해체 전문가들이 교대로 투입돼 철골을 절단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김 씨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이번 붕괴 사고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당국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과 영상 탐지기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해안가에서 해경들이 수색을 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제주에 이어 경북 포항 해안가에서도 중국 차 봉지에 담긴 마약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군과 경찰이 대규모 수색에 나섰지만 수사의 실마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과 해경 대원들이 줄지어 해안을 살핍니다. 바다 한가운데 드론이 띄워져 있고 마약 탐지견까지 출동했습니다. 바다 앞에 각진 뭐가 그 종인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얀 게 떠져 있어. 정찰 드론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해안 전역에 걸쳐 합동 수색을 벌이는 겁니다. 경북 포항은 지난달 15일과 26일 그리고 지난 7일에도 마약이 든 봉지가 발견됐습니다. 해변을 청소하다가 우롱차 녹차 봉지에 작은 벽돌 사이즈의 녹차 봉지를 하나 발견하게 됐고 진공 압축 포장된 흰색 이상한 물질이 나와서 지난 9월부터 차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떠내려온 제주에서도 해안가 130km 구간에 대한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건의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마약을 운반하는 선박에서 유실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 유입 경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류에서 떠밀려 왔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외국하고 공조해서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수사 진행 중인 걸로.
해안가 수색을 강화해 2차 범죄를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수사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법원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거론해 왔는데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요. 자제 좀. 자, 김 여사 측이 어제 법정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등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보석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재판부에 제안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전자발찌라든가 그거에 뭐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네. 않겠다. 뭐 그 자택과 병원 외에는 뭐 거주도 이제 제한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였는데 결국 이런 조건을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결정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전과 큰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보석은 잘 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일 전망입니다. 네, 특검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석방될 경우 또 다른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돼서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살 수 있다. 보석 신청 기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부시키는 건 전 좀 적당하지 않다 그 생각은 들고요. 네. 왜냐하면 보석이 허가가 되지 않는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범죄 혐의 자체가 중대하거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죄증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보석이 허가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특검 측이라고 하면 저런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 죄증 인멸에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행정관들을 접견했었거든요. 그런 행정관들을 접견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증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단순히 안부만 묻고 반려견 뭐 그런 거 묻고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죄증 인멸에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네, 결국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 특검의 주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석방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뭐 그런 주장도 물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결국 이제 병보석, 그러니까 이제 그 질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 누구나 수감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건강상 안 좋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충분히 구속 상태에서도 통원 치료라든가 뭐 질병 치료가 가능하고 구치소 내에 또 그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품 가방과 목걸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뭐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가방은 사용감이 있지만 목걸이는 사용 착용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수수 의혹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가방이나 목걸이나 신발 같은 것이 뭐 사용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서 이제 썼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받을 생각이 없었고 바로 돌려줬다는 주장이 매우 신빙성이 약해지는 거고요. 설사 이제 뭐 그래서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이 바로 느껴지진 않지만 뭐 DNA 검사까지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목걸이를 받아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받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받는 자체를 거부했든지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제3자를 통해서 받게 됐다고 하면 즉시 그걸 돌려주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또 그런 물건을 받았으면은 정상적으로 했을 거라면 당연히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상당 기간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신상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그 수령했다, 그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런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넨 건진 법사 어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걸이를 받은 당사자가 진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 말을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뇌물 범죄에 있어서는요. 줬다라고 하는 공여자의 진술이 그 자체만으로
유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줄 때 누가 계좌이체하겠습니까? 누가 수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현금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준 사람이 내가 언제 이러한 방법으로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 이 케이스는 물증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방을 받았는데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네. 과연 상식적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좀 잘 생각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조 걸그룹이죠. 뉴진스 전원이 소속사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1년 전에 전속 계약 분쟁이 있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여도는 개선 여지나 저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이 있은 지 1년 만입니다. 뉴진스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 주장을 했었는데 복귀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간의 과정, 복귀 선택하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뉴진스 멤버들하고요. 예. 소속사하고 사이엔 당연히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속 계약이라고 한단 예.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은 뭐 다른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을 깨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8월에 네. 어도어가 민희진 그 PD를 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그 뉴진스 member들이 그 민 PD의 그 복귀를 요구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재판이 그 오래오래 길게 끌다가 11월 30일에 그 판결이 나왔는데 이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왜냐하면 이렇게 민희진 PD를 해임한 것 자체만 가지고 어도어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올 3월 달에 그 어도어 측에서 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인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항소해가지고 다툴 수는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복귀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 복귀에 대해서 멤버들 간에 미묘한 좀 기류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도어 측이 이 2명에 대해선 복귀를 발표를 했는데 뭐 나머지 3명의 멤버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어느 경우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제대로 된 발표, 제대로 된 복귀 결정이 네. 있으려면 그 보통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뭐 복귀 시점이라든가 복귀 조건 같은 거에 대해서 미리 이 소속사와 이제 아티스트 간에 조금 논의를 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서 그 2명의 멤버에 대해서 혜린과 혜인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과정이 있어서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직 뭐 소속사 측과 직접적인 그런 복귀에 대한 협의나 논의는 없었던 상태에서 근데 이제 이런 복귀 발표가 더 늦어지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그 곧 있으면 오늘 아마 자정까지가 이제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인데 뭐 그런 거 놓치게 되고 또 이게 너무 늦어지게 되면 뭐 팬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연예계에서의 벌하러온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그 어도 측과 합의 시점을 기다리긴 좀 너무 늦었다 생각을 하고 먼저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우선 발표를 해서 뉴진스가 이제 완전체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선언을 한 거고 예.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뭐 그 멤버들과 그 소속사가 아마 논의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미리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좀 예. 소속사와 모든 갈등이 원만히 해소됐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발표를 했으면은 기다리고 있던 팬들도 좀 더 안심을 했을 그렇죠. 텐데 뭐 소속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느낌이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어떻게 봉합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진스 멤버들이 이제 어도어 복귀를 결정을 하면서 최근 새 기획사를 설립한 민희진 전 대표와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뭐 뉴진스가 이제 그동안 소속사에 대한 뭐 불만을 들어온 만큼 어떤 모습으로 컴백할지 관심이 쏠리고요. 또 민희진 대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관심이 쏠려요. 글쎄 일단은 그 뉴진스 멤버들이 신뢰 관계가 깨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깨진 신뢰 관계를 복귀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멤버들 중에 2명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도 이제 복귀 의사를 밝힌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도어는 일단은 진위를 확인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도어 측에서요. 지난 10월 30일에
그 1심에서 승소했을 때 정규 앨범 준비 다 마치고 예. 복귀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아마 복귀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왜냐하면 뉴진스와 어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뉴진스가 이만큼 아주 그냥 단기간 내에 세계적인 팝그룹이 됐던 것에는 미니진 씨의 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니진 없는 뉴진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페루 남부 산악지대를 달리던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적어도 37명이 숨졌습니다. 페루 당국은 현지 시간 12일 새벽 아레키파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트럭과 충돌한 뒤 200m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37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해발 5,000m 고산지대에 위치한 페루에선 크고 작은 산길 차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며 후배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지금 수험생들이 고사장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시간인데요. 어제 곳곳에서 그들을 향한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후배들의 힘찬 응원을 받으며 가마를 타고 가는 게 서울 중동고등학교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광주 설월여고에서는 후배들이 고3 수험생 교실을 향해 풍선을 흔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향하며 수능 대박종을 치는 게 전통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됐을 텐데 그래도 밝게 웃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데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수능 보는 날, 대한민국 전체가 긴장하는 날인 것 같네요. 네, 수능 시험 날에는 출근 시간이 늦춰지는 직장인들도 있는데요. 이날만큼은 모두가 수험생을 위해 배려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교통혼잡으로 지각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공공기관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춰졌습니다. 소음 통제도 강화되는데요. 시험장 인근에 소음을 일으키는 공사가 일시 중지됩니다. 특히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수험생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전국 항공기 운항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을 위해 오랜 시간 최선을 다했을 수험생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 전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 중구를 기준으로 1교시 10도로 시작하겠고요. 3교시 무렵 15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하굣길에는 다시 점차 기온이 떨어질 텐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에 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영남 지역은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안개도 짙어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8도, 대구 5.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대전 18도, 부산 21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 서울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